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마을 부영아파트 308동 14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80.747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24.43평입니다. 현재 64%까지 유찰돼서 9,920만원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은 15층 중에 14층 건물입니다. 사용승인은 2002년 10월 29일입니다. 면적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실평수가 24.43평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물건은 편안하게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 분석하면서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또한 특수한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은 2013년 12월 23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거래가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그 아래 보면은 2016년 8월 19일에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은 1억 4,400만원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로서 소멸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매 물건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경매 물건을 혼자 스스로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기 위해서 자, 기초 이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있을 한국부동산 연구회 8월 정기회 자료를 가지고 경매 물건 권리 분석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소 기준 등기를 알아야 됩니다. 경매를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 요 보면은 임차인 현황이 있고 그 아래에 등기부 현황이 있는데 소유권 아래 보면은 2019년 8월 19일에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재당이 바로 접수 순위가 가장 빠른 물건이 지금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데 그럼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건에서는 건재당이 접수 순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 건재당이 지금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 아래에서 보다시피 말소 기준 등기가 있으면 그 아래로는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소 기준 등기는 무엇을 하는 등기냐면은 자, 우리가 낙찰받고 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낙찰받은 사람을 채굴가 매수 신고인이라 하는데 채굴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 납부를 하면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하고 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말소 촉탁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소멸되고 지금 그리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그는 이제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채굴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등기부상의 권리 중에서 자, 우리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은 낙찰자가 이제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잔금 납부를 해야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오니까 자, 잔금 납부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 그걸 보고 거기에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권리들 중에서 말소 촉탁 대상이 되는 권리는 말소 촉탁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이 바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래를 그런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의 법적 근거는 이 등기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자, 민사집행법 91조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사집행법 91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자, 2항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매각 부동산의 경매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경매 부동산에 놓으면은 등기부상에 그 경매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올려져 있는 저당권은 매각과 부동산이 경매되는 동시에 다 이렇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사망을 보면은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은 그러면은 언제 소멸되냐면은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어떨 때 소멸되냐면은 저당권이나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되는데 어떤 경우에 소멸되냐면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항을 보면은 사망 외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은 매각으로 소멸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결국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멸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낙찰자인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죠? 자, 그리고 다만 그 중에서 이제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 전세권자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세권 설정자는 주인이고 자, 전세권자는 바로 임차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 배당금 주세요. 법원에 경매가 진행되면은 배당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아시고, 자, 이 말은 좀 5번 항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진성 유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없고 진성으로 정말 인정되는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매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 여기에 등기부 현황이 보면은 자, 권리가 여기 권리 종류가 소유권, 건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가압류 쭉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 종류가.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접수 순위가 가장 빠른 게 자, 이 건저당입니다. 그럼 소유권도 있는데 왜 건저당이 더 2번 순인데 접수 순수로 왜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아직 경매 공부를 안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권리 종류가 한정이 있는 그 중에서 소유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 종류가 7가지인데 그 종류가 어떤 권리가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7가지 들어가 있냐면은 자, 압류, 그리고 가압류, 그리고 저당권, 건저당권, 그리고 담보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렇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중에서 접수 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살펴보면은 자, 이게 지금 권리가 소유권, 건저당, 또 건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가압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접수 순서가 가장 빠른 게 소유권이지만은, 자, 이거는 말소 기준 등기에 들어가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제외하고 말소 기준 등기에 들어간 권리가 지금 보면은 건저당, 가압류,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가장 빠른 게 이 지금 2016년 8월 19일에 지금 접수된 이게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7가지가 있는데, 전세권까지 치면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가 이 등기부에 가장 먼저 접수됐을 때,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게 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 이후는 이렇게 다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가 인수와 소멸 기준을 잡는데, 말소 기준 등기부터 그 아래로 후순위로 온 거는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거를 모르면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종류 7가지를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그 7가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7가지라 해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7가지 중에서 하나가 어디냐 하면은, 자, 아래에 전세권입니다. 보면은 이제 추가로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데,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전세권을 말소 기준 등기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이제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은, 자, 아무 단독 건물이나 이런 거는 되지 않고, 자, 집합 건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집합 건물일 때, 그리고 단독주택도 토지하고 건물 전체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만약에 단독주택인데 전세권이 2층에 바깥쪽에 살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2층 전체를 얻어서 전세권을 설정해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1층 한 채를 얻어서 전세권을 설정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독주택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고 하면은 그 건물, 단독주택의 건물 전체하고, 그리고 그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이런 집합 건물은 그렇게 그냥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집합 건물하고 단독주택의 토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최선순위로 이렇게 집합 건물이나 토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이럴 때 이제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집합 건물인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나 그 단독주택 건물 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단독주택 토지까지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전세권을. 토지하고 건물 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전세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전세권의 경우 이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선 최선순위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전세권은
이 7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전세권은 그냥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전세 집합 건물이고 토지 건물 전체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자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 전세권에 배당 요구를 해야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데, 자기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안 그러면은 전세권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최선순위로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후순위로 이 말소 기준 등기 6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6가지 중에서 이 최선순위 전세권보다 후순위로 저 6가지 중에 몇 가지라도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는 이 전세권이 이제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은. 말소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전세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말소되지 않고 저는 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더 선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말소되지 않는데, 말소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자기 자신이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매 신청을 하면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경우는 이렇게 전세권이 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이 말소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보증금이 전세권이 지금 권리가 있는 게 1억인데 만약에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권에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1억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다 보니까 경매가 7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그 물건이. 그럴 때면은 자기 전세 보증금은 1억이지만은 그 낙찰대금 7천만 원에서 경매 비용 이런 걸 제외하고 한 6,700이나 6,500이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전세금을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고 그 전세권은 아직 못 받은 한 3,500이나 3,300만 원은 전세 보증금을 아직 배당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세권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300만 원 결국은 그 물건으로 인해서는 배당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전세권은 소멸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 대신 전세권자가 조금 더 자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만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까지 해놨다면은, 자기가 전세권 등기를 하면서 전입신고까지 해놨다면은 이 권리는 또 별도입니다.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전에처럼 3천만 원이나 3,500만 원이나 3,300만 원을 못 받게 됐더라도 또 다른 권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또 대항력과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일자로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안 받아놔도 전입신고를 해놓으면은 그 전세권 설정일자를 확정일자로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권도 설정해놓고 전입신고까지 해놓으면은 전세권으로서 자기가 다 배당받지 못하는 것을 그 대항력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그 대항력으로서 낙찰자한테 보증금 잔액을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론을 이 정도까지는 알려드리고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너무 이론을 오래 하면은 또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물건은 그래서 2016년 8월 19일에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그 이후로는 후순위로 들어온 권리는 건저당이고 가압류고 임의경매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되기 때문에 입찰자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인수되어야 될 그 임차인의 보증금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소유자만 있는 건, 소유자는 자기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여기
지금 경매 넣은 데가, 임의 경매 넣은 데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럼 결국엔 자기가 얼마를 못 갚았냐면 6,150만 원 정도를 변제를 못 하다 보니까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금 경매를 넣었거든요. 건저당 설정한 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러면 자기가 돈을 빌리고 자기가 변제를 못 해갖고 그 금융권에서 경매를 넣었기 때문에 이 채무자하고 그다음에 물상보증인 소유자는, 채무자는 좀 다른 사람이네요. 근데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을 낸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 이 채무자, 이 박인이, 이분이 이제 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이제 대출을 1억 4천만 원 정도 받을 때, 그럼 이 사람은 담보물이 없었겠죠. 없다 보니까 이 소유자의 이제 부동산, 이 아파트를 담보로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소유자면서 자기가 대출을 받지 않고 남이 대출 받는데 자기 부동산을 제공해 준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다 보니까 이 부동산은 경매가 되는 거지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 물건은 어떤 입찰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물건이다. 그래서 입찰가면 잘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산정하기 전에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상 배당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인수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다 다른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입찰가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총 세대수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총 세대수가 680세대니까 그렇게 천세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로 보입니다. 사용승인도 2002년 10월 29일에 났고, 그래서 이 물건의 이제 실거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건물 면적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 80.747제곱미터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80.747.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아주 많습니다. 이제 한 열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024년도에 거래된 것만 해도 지금 이 면적에 80.747 이 면적으로 2024년도에 거래된 게 한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받아도 매도하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15층 건물에 14층이니까 층수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최고 층수가 19층이네요. 최고 층수가 여기는 15층 되어 있는데 저기에는 19층이 최고층으로 되어 있네. 보면은 자, 여기도 보면 17층이 있는 거 봐서는 19층이 최고층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 17층이 7월 달에 보니까 1억 1,500이고 5월 달에 13층이 1억 3천입니다. 그 아래는 보통 보니까 1억 2천, 1억 3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2024년 2월 달에 13층이 1억 2천. 그러면 이 가격은, 이 지금 80.747평은 보니까 한 10층 이상 되면은 1억 3천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쭉 내역을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지금 층수도 14층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한 1억 3,500 정도,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네요. 1억 3천이나, 무리수를 안 둔다면은 1억 3천, 1억 3,500 정도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8월 달이면은 이제 앞으로 김에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은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물건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1억 3,500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1억 3,500이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이익금을 빼면은, 입찰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1억 3,500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1억 3,500에서 이제 자기의 그 이익을, 얼마나 뺐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산정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는 1억 3,500에서 지금, 지금 2024년 8월 13일이 9,920만원이죠. 그럼 1억 3,500에서, 우리가 3천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보면은, 1억 500만 원 정도. 1억 500만 원 정도 적어야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거래가 많은 거 보니까, 입찰할 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단지 수가, 세대 수가 680세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장점이 14층입니다. 그러면 이는 물건은, 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자가 엄청 많이 입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줄여야 됩니다. 수익을 줄이고, 그리고 거래가 좀 2024년도만 해도 이 평수에 한 15건이나 거래된 거로 봐서는 관심도가 아주 높은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1억 3,500에서 3천을 생각하면은 1억 500을 입찰가를 적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수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이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14층이고, 거래가 잘 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이 입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한 2천만 원 정도로 수익을 생각하자는 거죠. 1억 3,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빼면은 1억 1,500 정도. 우리는 1억 1,500 정도를 입찰가로 산정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입찰 가격까지 산정하는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작성하는 나는 다 할 줄 안다고 보시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증 금액하고 입찰 가격 작성하는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보증 금액은 보면은, 자, 2024년 8월 13일이 3차 입찰 기일인데,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이 9,920만 원입니다. 이 9,920만 원의 10%가 매수 신청 보증금입니다. 요 왼쪽에 보면은 992만 원. 자, 이 10% 보증금이 992만 원. 이 보증금입니다. 10%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 자, 9920. 자, 보겠습니다. 자, 900. 자, 조금 전에 한 번 더 살펴보면은 992만 원. 자, 992만 원. 나머지는 아래 위에 숫자 0을 하면 되겠죠. 992만 원. 이랬습니다. 자, 위에 있는 숫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찰 가격 적으면서. 자, 보면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입찰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기로 했죠? 여기서 1억 3,500을 실거래가로 봤습니다. 이 경매 물건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3천의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1억 500을 적어야 되고, 자,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럼 1억 3,500에서 2천만 원 하면은, 우리가 1억 1,500만 원입니다. 자, 우리는 1억 1,500만 원을 입찰가로 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억 단위 1억 1,500만 원. 자, 이렇게 1억 1,500만 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입찰가를 1억 1,500만 원 했습니다. 자, 내일이
지금 오늘이 8월 12일이고 내일이 입찰 기일이네요. 자, 우리가 산정한 금액이 정확한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직접 입찰하시든지 아니면은 자, 모의 입찰 가격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경매 실력이 늘어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직접 입찰을 하고 낙찰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 구독을 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산정한 입찰 가격이 낙찰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